전공 분야로 연구를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보시면 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근력, 레들교수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 더 높게 날아오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행복한 일도 있지만 누구나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들을 더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역경들을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원래 더 있던 위치보다 더 높게 뛰어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무공처럼 강하게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유리공처럼 바닥에 떨어져 즉시 산산조각 나버려서 부러지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아서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한데 이 마음의 근육은 훈련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성공의 도약의 발판이 될 테니 즐겁게 맞이하라고.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속 깊이 와닿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역경을 극복한 이거 안 나왔었구나.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대 이상묵 교수는 국비장학생으로 MIT 박사학위를 받은 전도 유명한 해양 지질학자였다고 합니다. 세계를 누비면서 탐험했던 그가 45세가 되던 해에 미국 땅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사고를 당했는데 목 아랫부분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애인이라는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6개월 만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밖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큰 행운하다라고. 또 다른 사람 에이미 멀린스는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뼈가 없어서 1살 때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서 무릎 아래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족을 끼고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며 지금은 패션 모델, 영화배우, 특히 멋진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동기부여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멀린스는 다리가 없는 장애를 그저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발판으로 삼아 그것을 무기로 삼아 그러한 장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하겠는데요. 동화작가 안데르센인데요. 이분 역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곤 했고 얼굴이 너무 못생겨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많이 받았던 그는 훗날 동화작가가 되어서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고 말이죠. 이렇듯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역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역경이 성공과 도약의 발판이자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하와이 카우아이라는 인구 3만 명에 불과한 섬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폭포 줄기가 계곡 사이에 흘러내리는 신비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은 1950년대만 해도 지독한 가난과 질병을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로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었던 섬에서 역사상 가장 야심찬 연구가 하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1945년 출산을 앞둔 산모부터 조사를 시작해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목적은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자료 분석을 담당했던 심리학자 에이미 워너 교수가 833명 중에 더 가정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자란 고위험군이라고 불리는 201명을 추려내서 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발견을 했답니다. 고위험군 201명 중에서 무려 72명은 마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한 것이죠. 에이미 워너 교수는 이들 72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바로 삶이 어떠한 여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속성을 워너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우아우 섬 연구가 시작되고 나서 30년이 지난 후에야 어떠한 요인들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워너 교수가 40년간 연구 결과를 걸친 결과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하는 아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 인생에 한 명은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맡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근본임을 카우아우 섬 연구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나아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자아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대표님들 회복 탄력성 테스트 다 해보셨죠? 저도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책을 처음에 김서 대표님한테 이제 받았을 때 저는 제가 회복 탄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서 자신있게 제가 해볼게요 했는데, 사실 책을 읽어보고 테스트를 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되게 저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그거를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어서, 혹시 앞으로 안 해보시는 대표님들도 이렇게 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들어가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 뇌는 어떻게 다를까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뇌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들은 설령 실수를 범한다 하더라도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어있는 뇌를 지녔습니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가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실수를 많이 했을 때 특히 뇌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억누르고 무시하고 무의식이 작동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한 긍정적 미소를 짓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들도 한번 활짝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바로 높아지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나 봉사활동도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고 긍정성을 높여줍니다. 이런 긍정성은 모든 면에서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해줍니다. 회복 탄력성 3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로 자신을 이해하는 일, 자기조절 능력인데요. 자기조절 능력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기조절 능력에는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이 있는데 감정 조절력은 스스로의 감정과 주의력,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충동 통제력은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원인 분석력은 내게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능력입니다. 그중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충동 통제력입니다. 충동 통제력은 단순한 충동 억제력이 아닙니다. 충동 통제력은 인내력과 참을성과는 다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에 따르면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 동기와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자기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성장 동기, 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충동 통제력은 결핍 동기보다 이 성장 동기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충동 통제력은 긍정성이나 자율성이 균형이 이루어야만 건강한 충동 통제력을 갖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이니까 다른 충동을 통제해가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은 건강한 충동 통제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이 곧 나의 삶이고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두기는 하되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즐기면 됩니다. 즉 과정을 즐기면 힘들지 않고 정상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해져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회복 탄력성 2번째 요소인 대인관계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며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라 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에는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이 있는데 소통 능력은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력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아 확장력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제가 회복 탄력성 테스트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던 소통 능력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유한다, 함께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며 명예, 권력, 돈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소통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소통 불안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 클수록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을수록 소통 불안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말을 할 때 주변을 좀 많이 의식하는 편인데요.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하는 편이었는데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사느라 바쁘고 자기가 관심을 지닌 것에만 골몰하느라 나를 흉볼 마음의 여유조차 갖기 힘들 거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조금 오래도록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말을 할 때 좀 더 이
글을 생각하면서 좀 더 당당하게 나를 좀 표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남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자기를 어느 정도 높이고 잘난 체하는 자기 높임과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떠는 자기 낮춤을 객관적 맥락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소통 능력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조절 능력과 다른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길러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요인, 긍정적 정서를 키우기입니다. 다행히 저는 긍정적 정서가 평균 이상이 나와서 그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긍정적 뇌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긍정적 정서를 키운다는 것은 곧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높인다는 것이고, 타인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길러주는 것이 바로 긍정적 정서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곧 다시 자신의 본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강한 탄력성을 지녔습니다. 긍정적 정서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뇌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기본 수준을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셋째,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라. 우리는 네오비 수료 과정 속에 거의 이거 테스트를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찾아보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카페에. 그래서 거기에서 찾은 자신의 강점을 끊임없이 개발하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 바로 감사하기와 운동하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긍정심리학이 지향하는 최선의 마음 상태라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일 5가지를 수첩에 적습니다. 머릿속에 회상하는 것은 것만으로도 안 되고 반드시 글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바인더를 쓰고 있는데요. 그 바인더 마지막 칸에 감사하기 칸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운동이 건강이나 몸매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 향상을 위해,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장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마라톤 모임에 가입해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긍정적 에너지도 되게 많이 생기고 파이팅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고, 특히 뭐 안 보이던 허리 라인이 생겨서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운동을 꼭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더 행복 탄력성을 높이는 비결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여기 네오비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꾸준히 네오비 독서 모임에 참석하시면 아마 자동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